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결사 게스트톡 시간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발표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2022년 건강보험료가 어느 정도 인상되고 그동안 국민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 전라, 제주 지역본부 정일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7월에 광주, 전라, 제주 지역본부장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네, 좀 늦었지만 부임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광주 지역은 이제 저하고는 꽤 인연이 있는 네네. 지역입니다. 전 이제 전라남도 출신이기도 하지만 네, 광주에는 사실 10년 전에 이쪽 광주의 지사장으로 한번 1년 동안 근무한 바가 있어요. 네네. 10년 만에 이제 본부장으로 다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더 좀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함을 많이 느낍니다. 마치 이제 제 고향에 온 것처럼 편안함을 네네.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광주 전라 이 본부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아무래도 네. 저희 공공기관은 보건의료 분야의 중심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같이 지역 주민들께서 병원을 이용하거나 어떤 그 약국을 이용하거나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데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제가 관심이 가는 부분들은 광주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좀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도 하고 있지만 좀 더 좀 폭넓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네. 앞으로도 광주, 전라, 제주 이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한 이런 많은 행보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건강보험 제도와 최근 이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이죠. 2022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이 되었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건강보험료율은 어떤 과정으로 결정이 되고 어느 정도나 좀 인상이 됐습니까? 그 매년 1년에 이제 이맘때쯤 되면 네네. 건강보험료를 내년도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네네. 그 근거는 우리 그 건강보험 법령에 따라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 위원회는 네네. 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고 줄여서 보통 건정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구성된 그 위원들의 구성 면면을 보면 각각의 이해관계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안에는 뭐 노동계 가입자를 대표해서 노동계 대표, 네네. 또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 사용자를 대표한 경총, 또 이제 전문가 집단, 또 이제 공익기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인원은 25명이 참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보험료는 이제 다음해 1월부터 적용을 하게 되죠. 근데 요번에 이제 올해 건강보험료 결정 부분은 좀 예년과 좀 다른 부분들이 네네.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건강보험 건정심에서 보험료를 결정을 할 때 그간에는 대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위원들 간의 상호 이견이 존재했기 때문에 네네. 항상 투표를 통해서 내년도에 보험료율을 결정을 해왔어요. 근데 네네. 올해에는 이렇게 각각의 이해관계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그런 투표 과정이 없이 네. 서로 합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네네. 이제 올해 보험료율 그래서 결정된 보험료의 인상률을 좀 보게 되면 올해의 보험료는 6.86%입니다. 네네. 내년에 건강보험료는 6.99%로 결정을 해서 올해 대비해서 1.89% 인상되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네. 이를 이제 월 보험료 정도로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 건강보험은 이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각각 나눈다고 보면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월 평균 보험료가 한 2,475원 정도 인상한 꼴이 되고요. 네네.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1,938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네. 가게나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좀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
부담이 좀 많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건강보험료 인상이 모두 비용으로 사용이 돼서 네. 국민들한테 이게 환원되지 않는 구조라고 한다면 그런 말씀에 어떤 타당성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이제 그 병원을 이용하는 소위 이제 보장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네. 되는데요. 건강보험에서 커버하는 커버리지,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이 비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인상된 보험료가 국민들이 이용하시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활용이 되고 네네. 부담이 완화되면 궁극적으로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돌아가는 선순환의 구조가 네네. 되는 거죠.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국민들한테 큰 부담으로 당장의 큰 부담으로 이렇게 작용될 거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네네. 또한 이제 지금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기치 않은 이제 최근에 감염병 코로나 같은 네네. 이런 감염병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별도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건보 재정이 안정되어야 네네. 국민을 보호할 수 있고 의료에 관한 굳건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방파제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적정한 보험료를 인상을 해서 이 보험료 재정이 안정이 되어야 그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된 1.89%의 보험료 인상률은 그렇게 과한 부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 지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이 된 지 벌써 한 4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동안 공단의 이런 성과들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인 성과 좀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사회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난 그 2017년도에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2017년 7월, 8월에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래로 이제 많은 성과들이 있었어요. 네네. 전체 포괄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그 기간 동안에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한 이후에 3년 동안 이제 전년도까지 2020년까지 국민 한 3,700만 명의 국민들에게 한 9조 2천억 원의 네. 의료비 경감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별적으로 특히 이제 대표적인 성과라고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중에 그 첫 번째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부분입니다. 비급여라고 하면 저희가 병원을 이용을 할 때 일정 부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네.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국민들한테 부담으로 크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병실 이용료입니다. 네. 우리가 큰 어디 병원에 입원을 할 때 기본 일반 병상이 있고 또 이제 상급 병상이라고 해서 뭐 네네. 1인실, 2인실, 3인실 운영을 보통 합니다. 그 위에 병실 운영을 할 때는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았어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8년부터 2, 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현재 적용을 하는 것으로 개선을 해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가장 국민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집안에 이제 가족 중에 병원을 입원을 하게 되면 간병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걸 현재 운영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의 어떤 병상 수가 주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병상이 참여가 돼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도 커지기 네네. 때문이죠. 근데 그간에 이제 보면 제도 시행하기 이전 2017년도에 그런 병상, 간병을 해주는 그 병상 수가 2만 6천 병상 정도에서 2020년도에 6만 병상으로 2배 이상 이렇게 네네.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비급여 부분에서 대표적인 게 뭐 초음파, MRI, 뭐 CT 이렇게 기계를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한 경우에는 비급여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현재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비급여를 급여화해서 국민들의 혜택을 더 보장을 확대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회적으로 좀 취약계층에 해당이 되죠. 아동이나 노인, 또 이렇게 장애인, 여성들에 대해서 의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시켜주는 방안을 또 시행을 했습니다. 아동은 15세 이하에 대해서는 입원 진료비 비용을 과거에 10%에서 20% 부담하는 비용을
5%로 대폭 이렇게 네. 낮췄습니다. 특히 1세 미만에 대해서는 입원 진료비뿐만이 아니라 외래 진료에도 같은 5% 비율을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관한 경우도 중증 치매 치료라든가 틀니, 임플란트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급여 내용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10%에서 30%까지 이렇게 본인 부담률을 크게 인하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임신이 어려운 시대에 난임 시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을 해서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자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도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소득 하위 50% 국민들에 대해서는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본인이 부담한 상한액 기준으로 해서 연간 본인이 발생한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상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유사한 부분이지만 어떤 재난적 상황에 처할 만큼 크게 발생된 의료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적 의료비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같이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미가 있는 부분들은 과거에도 재난적 의료비라는 제도는 간헐적으로 운용이 되어 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진료형의 내용이 4대 중증 질환이라고 해서 제한된 질병에 대해서만 어떤 비용이 발생이 됐을 때 지원을 했었던 데 반해서 이번에 저희가 개정을 통해서 모든 질환에 대해서 재난적 상태에 빠지게 되면 기준 이상이 되면 저희가 금액의 3천만 원 이하에서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동안 이런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서 보장률도 뭐 상당히 많이 이렇게 향상이 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보장률 저희가 목표가 이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케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내년까지 70% 보장률. 그때 당시 시행을 했을 때 62.7%에 해당이 됐었어요. 그래서 70%에 달하도록 하겠다. 참고로 이게 이제 보장성이라는 건 주요한 이제 국가에서 커버하는 커버리지 주요 지표이기도 한데 OECD 국가의 평균 보장률이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관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죠. 이번 1단계에는 70%를 목표로 했는데 최근에 이제 보장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나온 것을 보면 2017년도에는 62.7%, 18년도에는 63.8%, 2019년도에 64.2%로 매년 조금씩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주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상승률도 중요한데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보장률에 대한 부분도 주요한 지표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나 제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의료 취약계층을 우선화하는 거죠. 그게 이제 취약계층인 5세 미만 아동과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그 보장률은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용이 또 많이 드는 중증 질환에 관한 경우에는 보장률이 81.2%에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역할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보장률을 산정하는 방법이 국민들이 부담하는 총 진료비 가운데 우리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비율로 환산한 것이 보장률인데 건강보험 보장률인데 우리가 이제 분모 자체는 총 진료비잖아요. 근데 건강보험에서 이렇게 커버를 해 나가는 만큼 일선에서 이제 의료 현장에서는 새로운 비급여가 마구마구 이렇게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생각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보장률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2019년도 통계가 64.2%인 것, 그다음에 의료 통계라는 자체가 보장률 확대를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1년 내지 2년 뒤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이렇게 이 추세대로 유지되고 진행이 된다면 목표 달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장률이 이 보장성 강화 정책의 목표인 70%에는 조금 좀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런 지속적으로 보장률을 계속 좀 상승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그 주요한 그 미션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장성 강화 정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이제 보장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저희가 기대는 했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처럼 많이 이렇게 보장성이 크게 확대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재활치료증 이렇게 선택적으로 발생되는 비급여, 그러니까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재활 도수 치료라든가 이런 네네.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급여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보장성 강화 효과가 좀 상쇄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진단을 해 보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정책적으로 그럼 70%에 달할 때까지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할 방향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보장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이제 MRI 등 이렇게 의료적 필요성이 높은 또 가계의 비용 부담이 큰 어떤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뭐 영양주사라든가 네. 뭐 재활, 물리치료, 도수치료 이렇게 비급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체계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사전 설명 의무화가 과거의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적절한 비급여 관리를 하고 이렇게 비급여 부분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런 코로나19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방역이나 뭐 이런 치료와 같은 이런 의료 체계를 지키는 이런 건강보험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이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공단에서 그만큼 또 역할을 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상황, 이 국민적 상황이죠. 네네. 국민적 어떤 재난 상황에 처해져서 일단 의료적인 부분도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건강보험 측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코로나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단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대응했던 주요된 역할들을 몇 가지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면 네네. 코로나19에 걸려도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에 걸려도 병원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건강보험이 보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료로 치료를 하고 있죠? 예,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 발생된 비용의 80%는 저희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네네. 하고 있고요. 네네. 그 나머지 차이 20%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부담을 해서 우리 국민들은 비용 부담 없이 치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하고 같이 견주어 보면 미국에 관한 경우를 좀 보면 확진이 되면 네. 코로나로 확진이 되면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약 한 4,3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요, 산정이. 네네.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에 관한 경우에는 이제 맨 처음에 진단을 하기 위한 진단비 16만 원, 그다음에 치료비 한 1,000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네네. 이 비용에 대해서 우리 공단이 80%를 부담하고 정부가 20%를 부담을 하니 우리 국민들은 전액 제로죠. 본인이 부담하는 그렇죠. 금액이. 네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역할을 좀 하고 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코로나 이 상황을 맞이해서 이 취약계층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2020년도에 최초의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네네.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재난지역 선포도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별로 약 5편차는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경감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경감한 금액이 약 9,115억 원의 돈을 보험료에서 경감을 해서 부담을 좀 덜어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이후에도 국민들이 많이 이렇게 시중에 밖에서 이렇게 검사하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부담으로 전년도에 한 3,050억 원을 저희 공단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네. 또한 이렇게 이제 더불어서 이게 코로나 상황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병원들이 좀 어려운 병원들이 많이 발생이 네. 돼요. 그래서 병원 경영을 지원하고 또 이제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9만 5천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또 진료비 46조 1,000억을 네. 조기에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전년에 의해서 올해에도 현재까지 검사 치료비로 한 8,500억 네네. 정도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맡고 있는 백신 예방 접종료로도 70%를 저희 공단이 현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00억 원의 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의료 인력 자원 운영을 위해서 480억 원의 확대 지원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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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요즘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습니까? 네네네. 공공의료원이 왜 필요하죠?
일단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공공의료에 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 국민들이 공공의료에 대해서 여건 인식에 관한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그 공공의료는 굉장히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네네. 그 저렴한 적정한 비용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 공공의료로 인해서 공공의료 기관으로 인해서 이런 코로나라든가 감염병 상황이 생겼을 때 네네. 그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네.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쪽 광주 권역만 해도 대부분의 이 공공의료병원이 없기 때문에 네. 전남대에서 70% 이상을 현재 커버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광주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 광주 광역시도 역시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광역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역 지자체. 광주는 없군요, 지금. 예, 현재는 네. 없습니다. 네. 공공의료기관의 비중도 전남대라든가 이런 비중도 보면 전국 평균이 5.5%입니다. 네. 에 비해서 광주시는 약 3%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광주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감염병 등에 대비한 전문병원 역할은 현재 전남대 병원에서만 수행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광주 지역에도 네. 의료원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공공의료기관을 설립을 하거나 좀 음. 늘리기 위해서는 뭐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공공의료기관 모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이게 설립이나 또 운영을 주저하시는 것 중에 큰 이유가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고 뭐 적자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공공병원의 가치는 생명을 다루는 거거든요. 이 가치를 고려해 볼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회간접자본 투자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큰 편은 아닙니다. 네. 생명을 구할 때 그런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다. 또 하나는 이제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정부의 이제 비용 편익 등을 검토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또 이렇게 완화 또는 면제 또는 건립 기간 단축이 이렇게 필요한데 네.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당장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실기하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단축이 좀 의료원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시설 인력 투자로 이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공공의료기관에서도.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확보를 하고 이용자가 확보가 됐을 때 안정적인 선순환 네. 구조로 이렇게 어떤 그 공공병원이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좀 마련해야 됩니다. 이제 참고로 전국에 한 35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17개 기관이 흑자 운영 중입니다. 이 흑자 운영되는 그 지방의료원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네네. 어떤 중요한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의료원 이 설립이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광주의료원의 이런 설립 방향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사회자님 말씀대로 이제 광주시에는 이제 감염병에 대응하는 음압병상을 갖춘 한 250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을 2024년도까지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구에 설립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네네. 예, 코로나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재난 발생에 대비했을 때 광주 전체의 인구 구조라든가 이런 걸 들여다보면 500병상 규모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들을 고려해서 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이렇게 전문가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저 개인적으로 좀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 우리 공단에서도 조속하게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면제 등 광주 의료원 설립 범시민운동에 함께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앞으로의 계획이나 지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전해주시죠. 우리 건강보험이 출범한 지가 이제 44년 됐습니다. 꽤 오래됐죠. 1977년도에 시작이 돼서
그간에 이제 여러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질책이라든가 끝없이 그걸 받아들이고 개혁하고 이렇게 변화를 모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덧 이제 세계 각국에서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배우기 위해서 네. 이렇게 우리나라를 찾고 또 협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재원도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제도가 이제 수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K 건강보험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 국민들 또 주민들의 광주 시민들의 어떤 몫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꿈꾸는 세상은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그 국민들이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병원비에 대한 어떤 부담이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네. 또 의료비 부담이 없는 그런 사회를 꿈꿉니다. 이렇게 돼서 건강보험이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끝으로 이제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잃어버린 우리 그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좀 희망을 하면 그때까지 이제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네, 국민들의 100세 인생을 위해 여러 차례 계획을 거듭해온 건강보험인데요. 국민들의 삶에 중요한 만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공단 많은 사업 이런 활동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